오늘의 마을 교육 공동체. 복잡성이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좀 쉬운 언어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PPT 준비 주제는 교육 생태계와 복잡성 교육 원리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왜 복잡성 교육이 필요하고 또 왜 생태계인지 시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가 앞으로는 이제 심화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의 교육 방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그리고 경험 속에 있었던 학교라는 시설, 교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교과서라는 매체에 대한 기존의 틀이 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없는 학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실 밖에서 배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교육하면은 학교만을 의미를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학교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지역, 학교를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이 일종의 교육 생태계 개념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복잡성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탈중심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서 중심성의 해체는 교육학 혹은 교육 실천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탈중심성이라는 말을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주체의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교육 주체가 이제는 지역의 주민도 오는 거고 사회적 경제도 들어오고 있고요. 일반 자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와 그 다음에 실천이 다양화됐을 때 이 복잡 다기해지는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고 그걸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 이건 또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으로요, 조직에서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조직이 추구하는 원리 원칙은 예를 들면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화 혹은 분업화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분업이 산업사회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요,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 교수학습이라는 것이 교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내에서도 4-5개의 세부 분야가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지 교과화된 지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업이라는 그동안의 산업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대로 교육에 투영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학급과 학년으로 구분돼서 상호작용이 제한되고요. 학교와 학교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학교와 지역이 분절되고 그래서 삶과 배움이 불일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를 혹은 지역사회를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네트워크화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와 교과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급과 학년의 구분을 좀 낮추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교와 학교가 연대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로 번졌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로 번졌을 때 이거는
다분히 생태적이고 복잡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복잡성 원리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태적 관점에서도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복잡계 하는데 그 반대가 그럼 단순계면 단순계는 뭐냐? 그리고 복잡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순계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과학에서 인식을 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인과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투입이 있으면 예측되는 산출이 있는 것이고 과학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예측입니다. 세상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예를 들면 재앙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발전을 도모하든지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을 통제하면은 결과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인과론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비 효과처럼 성산 일출봉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공기에 미세한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이 전달돼서 태평양을 건너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해변에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인과성을 규명할 수도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단선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원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분석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현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분석이라는 건 현상에 대한 부분을 나눠놓고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를 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분을 탐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의 합이 곧 전체가 되는 이런 건데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개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해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어떻든 장기가 어떻든 눈이 어떻든 개구리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개구리란 정의를 내리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간과하는 게 개구리가 자연 삶 속에서 어떠한 생태적 특성과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는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태는 그 이상의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런 좀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순계 인식론이 부정되면서 복잡계의 세계관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열어놓는 것. 그 다음에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인정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계는 명확한데 복잡계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다기하고 그런데 그게 대답이냐? 그게 복잡성의 지향이냐? 그거는 뭔가 모호하고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복잡성이 도대체 뭐냐, 뭘 지향하느냐의 저의 대답은 생태입니다. 생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학교가 단순계의 조직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투입 대비 산출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조직이 이렇게 단순하면 조직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생태계를 조직화시키면서 우리가 잃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게 복잡성의 세계관입니다. 복잡성의 방법론이자 인식론인 것이죠. 그 밑에 나오는 인본주의는 제가 넣은 건데요. 복잡성의 인본주의에 대한 회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세에 종교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면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주의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인본이 인간만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산업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걸 고착화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과학에서도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그 근저에 뭘 전제로 하냐면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만이 합리적이고요. 인간만이 세상을 제한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 중심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잡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태성은 혹은 생태계는 인간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가 추구하는 말은 뭐냐? 결국은 세계관입니다. 단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생태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지? 그러니까 학교가 조직이면 단순해지는데요. 문제는 잃었던 걸 너무 많이 있었던 교육의 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복잡성의 어떤 세계관은 그 잃었던 걸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대안적 접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의 특징과 개념을 제가 30분이면 얼마 더 남은 거죠? 5분이요? 네. 그래서 5분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생태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특징은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과 죽음은 다른 것에 대한 양분을 제공하는 것 혹은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생태계의 특징을 교육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야 되고 배움과 성장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생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성장이 개인적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다 진화하는 공진화 개념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숲이라는 생태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개별적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보통 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개별 구성원들이 진화도 하지만 숲 전체가 늘상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공진화의 개념을 우리는 그동안은 너무 조직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등한시되어 왔던 것 혹은 소외되어 왔던 것, 무시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복잡성과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접근은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교육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교육에 대한 성장에 대한 배움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가급적 더불어서 배우는 것이고 상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교수 방법도 공동체적인 교육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아이들의 성장이 있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잃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더불어 성장하는 공진화는 잃었단 말이죠. 그런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교육적 환경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게 발표인데 강연처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 생태계를 저는 우연의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학교에 계시겠지만 학교는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는데 왜 현장에서 창의적 교육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우연의 싹이 재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들 자발적 시도와 그 다음에 실패와 그 다음에 도전이 대부분이 재단되는 예를 들면 학년 초 3월과 4월에 이미 많은 학급에서는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장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주어진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는 혼란스러움이 없다는 얘기고 혼란의 역동도 없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기조직화나 창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들이든 혹은 학교든 지역사회든 이러한
혼란을 통한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기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역량이 개발되는 창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창발을 통해서 공진화라는 그런 순환적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우리는 교육 생태계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설명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그 용어들, 개념들, 원칙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연구에서 제가 차용을 한 건데요. 이러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걸 하나씩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 학회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생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저는 첫 번째로 창발이라고 본 거고, 창발은 우연의 싹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연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학급이든 학교든 지역사회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태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창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질서 혹은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는 게 창발인 거죠. 혼자서는 못하는데 여럿이 해보니까 되더라. 창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거 안 됐었는데 이런 것도 되네. 학급에서 그걸 경험하신다면 그거는 창발이 이루어지고 시너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통은 안 이루어지죠.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을 급급하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창발적 교육은 아닌 것이죠. 필연적 우연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으면 필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필연적 결과로 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우연을 재단하기 때문에 필연이 발생 안 하는 것이고, 그걸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잡아갈 수 있는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학급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자기조직화의 원리, 그 다음에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개념, 혼돈의 가장자리를 조성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무질서와 질서가 혼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지만 그 무질서가 작고 막연한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성을 가질 수 있는 이상한 끌개 역할을 교사가 할 수 있느냐, 혹은 교사가 만들어 놓은 단순한 규칙이 있느냐, 혹은 문화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느슨한 연대도 사실은 이런 프랙탈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예를 들면 3학년 2반을 보면은 그 3학년 2반에 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3학년 2반의 어떤 한 개인 아이를 보면서 3학년 2반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으면 프랙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분은 전체를 담고 전체는 다시 부분을 담는 이런 켜켜이 네스티드 되는 구조가 있느냐, 그리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만드는 학교의 지역의 교육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생태계 얘기했을 때 생태계는 약육강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에요. 늘상. 그러면은 먹이사슬이라는 이 단계에서 공진화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구성원들은 경쟁을 통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숲 안에서,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슴이 경쟁을 통해서 진화를 하듯이 개별적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숲은 여전히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이런 공진화의 개념이고, 공진화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지향이 어떤 거냐, 저는 생태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본, 휴머니즘이요, 자본주의를 만나서 생태가 복원할 수 없는 정도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성이 깨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더불어서 산다라는 개념이 사람 대 사람의 개념일 수 있지만 사람과 자연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태적인 생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공진화는 그 부분에 대한 지향입니다. 생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역교육 생태계라는 건 다름 아닌 이러한 배움에 있어서의 시간과 장소, 대상을 불문하면서 생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